예, 이번에 뭘 보시냐면요. 51쪽 보시면요. 51쪽에 3번이죠. 3번,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자기력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자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은 저번 시간 우리가 2장인가에 전기력선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적인 힘을 즉 자기력선이라는 것은요.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 하면서 우리가 한번 비유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왜냐?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석, 전기의 성질과 유사한 자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뭐냐?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석 옆에 뭐를 갖다 놓으면 철편을 갖다 놓으면 신기하게도 이 철편이 자석에 똑같이 달라붙는다 그랬죠. 즉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겼기 때문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석에서 이 철편을 잡아 당기는 그 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우리는 자석에서는 자기력선, 전기에서는 전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자기력선의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력선의 성질이잖아요. 거기에다가도 또 별표를 칩니다. 예, 자기력선의 성질에 별표 한번 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야. 우리가 자극은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 그랬죠? 즉 여기에 자극 N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자극 무슨 극이 있으면 N극이 있으면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냐면 S극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자극 N극이 있고요.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항상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를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러냐 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뭐냐?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끝난다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두 개의 자기력선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요것도 바로 뭐냐? 자기력선. 요것도 뭐냐면 자기력선이죠. 그럼 보이다시피 두 개의 자기력선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자기력선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교차하지 않는다. 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 같다. 나중에 자기장이 나오고요. 그때 가서 배우시고. 네 번째,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장의 세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자석의 성질의 몇 번째와 같냐면 두 번째 항목과 똑같은 거죠. 같은 자극끼리는 반발하고 다른 자극끼리는 뭐냐? 흡입한다. 여기까지 해서 자기력 성질에다 별표 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것을 자기력선이다라고 부르고 요 놈을 제가 몇 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자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 자속. 기울어는 파이. 단위로는 뭘 쓰냐? WB라는 외부의 단위를 씁니다. 둡니다. 여기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 네 번째는 뭐로 돼 있냐? 네 번째가 바로 투자율입니다. 그럼 투자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력선의 투가 정도입니다. 즉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자기력선이라고 그러죠. 그 자기력선 어떤 물질을 뚫을 때 어떤 물질은 잘 뚫을 것이고 어떤 물질은 잘 뚫지 못합니다. 이때 잘 뚫을 것이다, 뚫지 못할 것이다를 나타내는 말로 쓰는 게 바로 투자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석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N극이고 이게 S극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이게 S극이면 극성이 다르죠. 그럼 극성이 다르다는 것은 두 개는 흡입력, 두 개 서로 붙으려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N극과 S극 사이에 어떤 놈이 있느냐, 즉 이 자석 사이에 어떤 놈이 있냐에 따라 두 놈이 땡기는 정도가 달라요. 만약에 N극, S극 사이에 종이가 있다. 있을 때는 두 개는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붙어요. 이유는 요 놈이 됐든 이 놈이 됐든 간에 자기적인 힘이 서로 미쳤기 때문에 서로 잘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자석 사이에 제가 뭐를 갖다 놓으면 통나무를 갖다 놓으면 나무를 갖다 놔요. 그럼 이 자석 사이 N극, S극 사이에 나무를 갖다 놓으면 두 개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왜냐면은 이 자석에서 나오는 요 힘이 이 통나무를 뚫고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놈 사이에 어떤 힘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자석 사이에 어떤 놈을 두냐에 따라서 두 개가 잘 땡길 것이고 또는 잘 땡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뭘로 따지냐면은 자기력선이 즉 자석파, 즉 자기력선이 뚫을 거예요. 자기력선이 서로 간에 자기력선이 서로 미치면은 두 놈은 밀든 땡기든 생기는데 두 놈 사이에 자기적인 서로 만나지를 못하면은 두 놈은 어떤 영역도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투자율이라는 것은 자극이 있으면은 이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이 투자율이라는 것은 자극이 있으면은 바로 뭐야?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기력선이 어떤 물체를 잘 뚫을 수도 있고 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뚫을 것이다, 뚫지 못할 것이다를 나타내는 말로 쓰는 게 바로 투자율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럼 투자율을 기후로는 뭘 쓰냐면 기후로는 이렇게 생이 뭐냐? 뮤라고 쓰고요. 이때 뮤라는 것은 바로 뮤 제로 곱하기 뭐가 되냐면은 뮤 S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투자율이고요. 이때 이 투자율의 단위로는 뭘 씁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투자율의 단위는 뭘 쓰냐? 헨리 퍼 뭐가 되냐? 메타를 씁니다. 이게 바로 투자율의 단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요 부분. 뭐냐면은 요 뮤제로입니다. 뮤제로입니다. 우리는 요 뮤제로를 뭐라고 부를까요? 뮤제로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진공 또는 또는 공기의 뭐가 되냐 이것을 투자율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거는 고정된 값입니다. 정해진 값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뮤제로는 뭐가 돼? 딱 고정된 값, 상수죠. 이건 얼마짜리냐면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요 놈을 제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러면 4 파이는 3.14잖아요. 그럼 4 곱하기 3.14를 계산기 두들기시면 이건 얼마가 나오냐면은 12.56 곱하기 10의 마이 7승이고요. 단위는 똑같이 뭘 쓰냐면은 헨리퍼 뭐가 되냐? 메타를 씁니다. 시험지에서는 요 진공 또는 공기 투자율 요 자체를 또 시험 문제에 묻습니다. 요 자체. 이거는 고정된 값 상수니까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암기가 되셔야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요 뮤S가 있어요. 뮤S. 그 뮤S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요 뮤S를 우리는 비투자율. 그럼 비투자율이라는 것은 투자율이 아니다 해서 비투자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요 비투자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물질마다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값입니다. 즉 고유번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어려운 것들의 고유값이 있더라를 뭐 실험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비투자율은 모든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비투자율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 대신에 이거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우리 비투자율이 뭐예요?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항상 뭐보다 1보다 크던지 뭐가 되냐? 같다. 이걸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요 비투자율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1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진공이라든지 또는 무슨 말이 나오면 또는 공기라는 말이 나오면 진공 또는 공기 중의 뭘 물으냐면은 비투자율을 묻습니다. 그럼 진공 또는 공기 중의 비투자율 값을 물으면 이것은 얼마가 되냐? 1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요 비투자율의 요 특징 있죠? 요 특징을 묻고요. 또는 진공 또는 공기 중일 때 요 비투자율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합니다. 투자율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헬리퍼메타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이제 뭐 하냐면은 5번째까지 하신 다음에 또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51쪽에 5번째 보시면은 자성체 종류입니다. 즉 우리는 자성체라는 것은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자성체가 자석이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자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상자성체, 강자성체 또는 반역자성체로 나눠지는데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5번째 자성체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자성체 종류입니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신 다음에 5번째를 보겠습니다. 다 쓰셨죠? 네, 여러분 이제 자석 공부하시다면 자성체라는 용어들을 이제 많이 접할 텐데요. 요 자성체라는 것은 요겁니다.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를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자석 가까이에 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자성체에서 뭐가 뜨냐? N극, S극이라는 극성을 띈다 그랬죠. 이와 같은 현상을 자기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 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성체가 뭐가 되는 것을 자석이 되는 것을 자하됐다라는 걸 씁니다. 자하. 그러면 이 자하라는 것은 자석이 되는 것을 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자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놈은 강한 자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약한 자석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냐?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역자성체로 쪼개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성체 종류입니다. 그럼 이 자성체 종류는 자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상자성체, 강자성체, 반역자성체 쪼개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상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자성체라는 것은 뭐냐? 요겁니다. 요게 자극 N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여기에 자극 N극이 있으면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기 마련이다? S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S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극이 있으면 즉 요게 자극 n극이 있으면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고 s극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러니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뭐냐? s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제가 뭐를 갖다 놓냐면 자성체를 제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뭘 갖다 놔요? 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럼 자성체를 갖다 놓으면요. 요 n극 가까이는 뭐가 띄고 s극이 띄고요. 요 n극과 멀리 떨어지죠. 이와 같은 n극이 띱니다. 이처럼 자성체가 이와 같이 극성을 띠는 현상을 자기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때 n극 가까이는 s극이 띄고 n극과 멀리 떨어지면 n극 이런처럼 극성 띄죠. 이와 같은 극성을 즉 여기에는 s극, 이쪽에는 n극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거? 이 자석 사이에 자성체를 갖다 놨을 때 자성체에서 극성을 이런 식으로 띄는 상태를 우리를 상자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상자성체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면 이 상자성 특징은 바로 μs가 뭐죠? μs가 비투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투자율 얼마? 비투자 1보다 뭐일 때? 클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 상자성체 특징, 요 놈을 찾으세요라고 묻으니까 요걸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 상자성체에는 어떤 것들이 상자성에 속하냐를 물습니다. 그럼 상자성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럼 상자성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들이 상자성체냐면은 바로 백금이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또는 뭐가 되냐? 산소. 이거 왜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많은 것을 솔직히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몇 가지,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십니다. 대표적으로 딱 세 개. 우리가 상자성체에 속하는 것은 바로 백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산소 이런 것들은 다 상자성체에 속하는 겁니다. 예, 요것만 대표적인 것만 기억합니다. 어차피 다 못 외우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냐. 즉 자석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상자성체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강자성체가 있습니다. 그럼 강자성체라는 것은요. 강자성체라는 것은 요것보다도 더 센 놈이 바로 뭐냐면은 요 놈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라는 것은 상자성체보다 더 센 놈이 강자성체가 돼요. 그럼 이 강자성체의 특징은 뭐가 있냐 하면요. μs가 뭐보다? 1보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센 놈이 요 놈이라면서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나 붙으면은 크다는 거고요. 두 개가 붙으면 매우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상자성체보다 더 센 놈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요. 요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자성체에는 어떤 것들이냐? 대표적인 것 세 가지 기억합니다. 바로 철1이 있고요. 니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발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강자성체입니다. 이런 것도 출제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반 또는 역 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반 또는 역 자성체입니다. 그럼 반역 자성체라는 것은 뭐냐? 요겁니다.
요게 자극 N극이 있습니다. 그럼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냐? S극이 있다는 거죠. S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역 자성체라는 것은 요게 자극 N극이 있으며 요 N극 가까이는 뭐가 있냐? S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극은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공존하는 거고요. 그럼 자극이 있으면 요 자극으로부터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거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자기력선입니다. 그럼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S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를 갖다 놓냐면요. 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뭐를 갖다 놓으면은 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성체를 갖다 놓으면 이제 이 자성체가 뭐야? 극성을 띠는 현상을 자기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 자기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성체가 뭐가 되는 것을 자석이 되는 걸 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극성이 띠냐면은 요 N극 가까이는 이런처럼 N극이 띄고요. N극과 멀리 떨어진 지점 이와 같은 S극이라는 이런 극성이 띱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 이것을 반 또는 역자성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뮤 S가 1보다 뭐냐면은 작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반자성체는 어떤 것들이 반자성체에 속하느냐를 물어요. 그럼 기억합니다. 동이라든지 또는 뭐냐? 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은 강자성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동이라고 나오지는 않고 이렇게도 물어요. 뭘까요? 동을 구리라고도 하죠. 혹시나 동, 구리 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번갈아 묻더라고 초재자가. 동이라고 알고 계시지 말고요. 또 구리만 알고 계시지 말고 동과 구리는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봐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거 봅니다. 보세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극성이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 흡입력 반발력. 이 극성 같아달라요. 다른 흡입력 반발력. 흡입력입니다. 우리가 흡입력이 생기는 것은 바로 상자성체고요. 보세요. 요거와 요 극성 같아달라요. 다르죠. 그럼 다르면 흡입력 반발력. 반발력이죠. 그래서 반발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뭐냐 이것을 반역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거는 극성이 다르면 흡입력이고 극성이 같으면 반발력 기억나시죠? 자기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작용들을 하는 것은 상자성체, 반역자성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게 바로 뭐냐면요. 51쪽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거고요.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면요. 교재 57쪽에 있죠. 57쪽을 보십니다. 네, 57쪽의 문제 1번 보시겠어요? 57쪽의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에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 물체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야? 우리는 요 놈하고 요 놈은 극성에 다르면 흡입력, 땡기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극성이 같으면 두 개는 밀어내는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 자석에 반발하는 물체를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반자성체 또는 역자성체에 속하는 거죠. 답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에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니켈은 어디에 속해요? 강자성체. 철은 강자성체. 백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상자성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망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백금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왔죠. 백금은 상자성체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이 정답이고, 그다음 3번에 다음 중 반자성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 반자성체. 대표적인 게 요거에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안티몬 모르겠고, 알루미늄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상자성체고요. 코발트는 강자성체. 니켈은 강자성체죠. 그럼 나번의 알루미늄은 상자성체고 코발트, 니켈은 강자성체.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 1번 안티몬이 바로 반역자성에 속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3번이다 몇 번이고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본 거고, 문제 4번 다음 중 자기 차폐에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답은 2번이다. 답만 우선 기억해 둡니다. 여기까지 이제 푸신 거고, 이제 몇 쪽 보시냐 하면은 이제 다시 내용 설명 좀 하겠습니다. 몇 쪽이냐? 52쪽 보시겠어요? 52쪽입니다. 52쪽의 6번째 자기력선의 성질. 원래 이것은 가우스의 법칙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기사에 들어가면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배우긴 배우시는데, 우리가 기능사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난이도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기능사에 나오는 부분만 설명드린다면, 52쪽의 6번째 자기력선의 총수, 즉 가우스의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가우스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가 자기력선 수입니다. 자기력선의 수, 자기력선 수라고 할 때 그냥 자기력선 수입니다. 우리 자기력선 수인데, 우리 자기력선의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자자를 전자라 바꾸면 전기력선이잖아요. 우리 전기력선 수는 매질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자기력선 수도 바로 뭐냐?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 기억합니다. 매질의 영향을 뭐냐? 받는다를 기억합니다. 그럼 자기력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극이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나오는 자기력수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 자기력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극이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자기력선의 수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하가 뭐죠? 자라는 것은 자석이 되는 것을 자라고 부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니 것을 자극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 것을 자극의 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울어는 우리가 이제 M을 써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의 단위로는 뭐냐면은 WP라는 외보의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whenever라는 자극, 즉 whenever라는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 즉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자기력선의 수라는 것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 놈이 어떤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나오는 자기력 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그 자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주어진 놈을 무조건 뭘로 나누면 되냐? U로 나눠주면 됩니다. U는 자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출제자가 어떤 자극을 주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을 만약에 묻게 되면요,
자기력선은 매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주어진 값을 무조건 뭐로? 유, 투자율로 나누면 된다를 기억합니다. 그럼 요 놈을 다시 씁니다. 요 놈을 다시 쓰시면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하면은 뮤라는 것은 뭐죠? 뮤라는 것은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되죠. 요것분의 뭐냐면은 M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적으면 요것은 뭐가 되냐 이렇게 되죠. 뮤 제로 곱하기 1을 하니까 이것은 뮤 제로의 M이 됩니다. 그럼 누가 자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 누가 자기력선이요? 요 놈은 자기력선이고 요 놈은 자기력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요 놈을 내가 자기력선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조건이 붙어줍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야 돼? 진공이라든지 또는 뭐가 돼? 공기. 요 말이 나온 상태에서 자기력선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 그렇지 않고서는 무조건 요 위쪽을 식으로 씁니다. 예, 구분 잘 지어서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요. 요걸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필기하실 분 필기하시고 오지. 몇 쪽이에요? 52쪽에 7번째 쿨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7번째 쿨롱입니다. 쿨롱의 법칙입니다. 이 쿨롱의 법칙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거죠.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극 몇 개, 즉 두 점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걸 우리가 세 자로 줄이면 뭐라고 불러? 이것을 뭐가 돼요? 정자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두 힘은 항상 어디에서만 존재해요? 항상 일직선 상에만 존재한다를 기억합니다. 네, 요겁니다. 여기에 N-에버라는 자극이 있고요. 요 자극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만큼? R만큼 떨어진 요 부분에 여기에 M2 에버라는 자극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즉 요 놈과 요 놈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두 놈의 밀고 땡기는 힘은 다릅니다. 그걸 저는 어떤 상태? U라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 M1과 M2의 극성이 같으면 두 개는 무슨 작용? 반발력,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요 놈과 요 놈의 극성이 같으면 요 놈과 요 놈의 극성이 같으면 두 개는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요 놈하고 요 놈의 극성이 다르면 두 개는 땡깁니다. 맞나요? 그러면 항상 두 점자극 사이에 작용 힘이라는 것은 항상 일직선 상에 존재한다 있기 때문에 두 개는 반드시 이렇게 일직선 상에서 이렇게 작용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극성이 같으면 두 개는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두 놈의 극성이 다르면 두 개는 이와 같이 뭐가 되냐?
땡기는 뭐가 되냐? 힘이 뭐가 돼요?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쿨롱인 사람이 같은 전압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압끼리는 땡기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에 의해서 두 놈이 밀고 땡길지를 실험을 통해서 뭐냐? 만든 공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쿨롱이 만들었다 해서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냐? 이것을 쿨롱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한 힘 F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기억합니다. 바로 4파이에다가 뭐분의 뮤분의 1이고요. 곱하기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은 R제곱의 M1 곱하기 M2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한 힘, 쿨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 놈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적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요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4 뭐가 되고 파이에다가 뮤라는 것은 뭐죠? 뮤 제로 곱하기 뮤 s가 되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1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분의 뭐가 되시냐 하면은 r 제곱에 m1 곱하기 m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한 힘, 쿨롱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놈 사이에 작용한 힘이라는 것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두 놈이 밀고 땡기림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요 놈하고 요 놈 사이가 진공 공기 중이다. 그럼 진공 공기 중일 때는 요 값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럼 1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식을 적으시면 요거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누구를? 요 놈을 제가 뭐냐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본다고 치면 요걸 제가 계산기로 두들기시면 얼마의 값이 나오는 거? 얼마? 6.33 곱하기 10의 몇 승? 4승이 나옵니다. 이거에 뭐분의 뭐가 되시는 거야? 요거에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R 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M1 곱하기 M2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힘이라는 것은 단위가 뭘 쓰는 거야? 힘의 단위로는 뭘 쓰냐면은 N이라는 뭐냐? 뉴턴의 단위를 씁니다. 요게 바로 뭐냐? 힘입니다. 힘. 우리가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을 때 이제 힘을 물는데 그 힘 구하는 공식은 몇 개가 있어요?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어요. 그러면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하라 그러면은 원래식이 있죠. 원래식은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식입니다. 이게 바로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 파란 것은 식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식을 이용해서 내가 꼭 뭐가 돼요? 힘을 구하고자 한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이건 이 파란 식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려면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요? 진공이라든지 공기라는 말이 들어간 상태에서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하라. 그때는 이게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게 바로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 두 점자국 사이에 작용한 힘 F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뭐예요? 반비례하고 두 자극의 색이 곱에 뭐가 되냐? 비례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둡니다. 여기까지 몇 쪽이냐? 52쪽이 뭐냐? 이제 7번째까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해드린 거고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문제 한 개 풀어드려야 되는데 몇 쪽이냐면은 요거 풀고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몇 쪽이냐? 예, 57쪽 보시겠어요? 예, 57쪽입니다. 예, 57쪽의 문제 몇 번을 보시냐면은 5번을 보셔야 되겠죠?
57쪽의 문제 5번을 해가지고 오늘 진도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몇 쪽 보시냐? 이겁니다. 네, 57쪽의 문제 5번. 진공 속에 진공의 동글뱅이 치시고요. 거리가 얼마? 1입니다. 그 다음 자극이 몇 개 있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M1이 되고 하나는 M2가 됩니다. 그 M1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M2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이때 뭘 물었냐? 두 점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요게 볼까요? 요식 봅니다. 우리가 두 점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노란식이 있고 파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 노란식이 될 수도 있고 파란식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진공 공기 중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요식 쓴다 그랬고,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냐? 요 위식을 씁니다. 그 문제를 봤더니 진공에다 여러분이 동글뱅이 치신 다음에 진공 공기 중일 때 우리가 두 점자나 사이에 작용한 힘으로 쓰니까 노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파란식은 이제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죠? 그러면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니까 여기에다 풀든 여기에다 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4파이 미우 제로분의 1 요걸 계산기 두들기시면 6.33 곱하기 10이 4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차는 문제가 나올 때는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가지는 기억하되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 풀도 상관없는데 이야기면 어차피 이걸 두들기면 요거 나올 거니까 6.33짜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공 공기 중일 때 어떤 식 들어가냐? 바로 6.33 곱하기 10의 몇 승? 4승에 뭐가 되냐면은 R제곱에 M1 곱하기 M2입니다.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얼마냐? 6.3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R이 거리죠. 거리가 얼마? 1제곱이고요. M1, M2입니다.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 5승이죠. 그럼 1제곱은 얼마? 1. 요건 얼마? 10의 마이너스 8승.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이거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요걸 해주시면 얼마?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떨궈집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셨더니 얼마 값이 나오냐고 봤더니 4번인가요? 예, 요거 다 몇 번이고? 예,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